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이기상입니다. 오늘부터 오늘 다시 읽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존재와 시간에 대한 강독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1강 존재의 물음을 다시 던져야 할 필연성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마련한 강의 텍스트를 읽어드리고 그 뒤에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다시 읽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이거를 왜 하게 됐나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이제 서두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존재의 물음을 다시 던져야 할 필연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이렇습니다. 저 자신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하이데거에 대한 소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시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재하는 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에 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재의 물음의 필연성, 그 다음에 존재의 물음의 망각과 선입견이라고 하는 주제요. 그 다음에 존재를 둘러싼 고인들의 싸움, 그 다음에 제가 즐겨 쓰는 용어로 존재의 눈깔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로 존재자 전체로의 침입 사건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 이렇게 올려놓은 거를 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데거도 굳이 설명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분이니까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바로 텍스트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제가 텍스트를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제1강 존재의 물음을 다시 던져야 할 필요성 또는 필연성. 왜냐하면 당신들은 분명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들이 존재하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당신들이 본 뒤 의미하고 있는 그것에 친숙해 있다. 우리도 전에는 그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믿었는데 지금은 당혹스러움에 빠져 있다. 이것이 존재와 시간에 나오는 이야기고 하이데거가 플라톤의 소피스테스를 인용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거를 오늘날 우리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는 이라는 낱말로 본 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답을 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새롭게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존재라는 표현을 이해하지 못해 당혹스러움에라도 빠져 있는가라고 되묻게 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무엇보다도 다시금 이 물음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일깨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구체적으로 정리 작업해내는 일이 이 책 존재와 시간이 의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시간을 모든 개개 존재 이해 일반의 가능한 지평으로 해석해내는 것이 이 책의 잠정적인 목표다라고 하이데거는 밝힙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도와 그러한 의도에 함축되어 있고 그것이 요구하고 있는 연구, 그리고 이러한 목표의 길이 서론격의 해설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서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첫머리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 글을 읽고 가슴에 피가 끓어오름을 느꼈던 것이 1976년의 일입니다. 철학을 공부하러 독일 뮌헨으로 가서 하이데거를 전공으로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고 산 책이 존재와 시간이었습니다. 그 첫 구절부터가 세상을 다시 보라는 일종의 계시처럼 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1972년 벨지움 루뱅으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와서 3년을 지내며 제가 살아왔던 한국과 너무나도
달라 문화적인 충격에 빠지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이 글귀가 저에게 가야 할 길을 어렴풋하게 지시하는 데 됐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40년 이상을 이 문제와 씨름하며 살아온 셈입니다. 2018년 3월 제자 이완하 선생의 추천으로 존재와 시간을 일반인을 상대로 강독하게 되었습니다. 철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 어렵기로 유명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같이 읽어나가는 기회가 저한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제게 주어진 아주 새로운 과제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이데거 철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하이데거의 철학을 한국의 철학도들에게 알리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어느 정도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제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배움에 열정인 젊은 학생들과 함께한 철학하기는 저의 나날을 바꿨고 그 속에서 저는 뿌듯함과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철학의 시대가 지나간 듯합니다. 이제 아무도 골치 아픈 철학적 주제로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려운 것은 질색입니다.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센세이션을 찾아다니는 많은 청소년들은 마치 분화비 같습니다. 존재자야 매몰되어 그 이상은 관심이 아예 없는 듯합니다. 조금만 어렵다 싶으면 고개를 돌립니다. 정신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니 철학적인 주제는 관심 밖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용적인 것, 돈 되는 것,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살 수 있는 것, 재미있는 것 등만을 찾아 나섭니다. 뉴 미디어인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모든 것을 동영상에 대체하면서 정말로 구텐베르크의 은하계는 종말을 고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보면 앞에 앉아있는 전원이 모두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길을 가면서까지 스마트폰을 보며 다니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보지 말게 하자는 조례를 제정하는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말이 떠돌 지경이 되었습니다. 스몬비라는 신인류의 탄생이 선언되기까지 했습니다. 2018년 그 당시 지하철에서 책을 보는 사람을 저는 딱 한 사람 보았습니다. 정말 반가웠습니다. 반가운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성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람은 주의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독서 삼매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신선인 듯 싶었습니다. 하이데거를 연구하며 보낸 반평생인데 이제 책이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년이 가까워 왔을 때 학교 도서관에 책을 기증할까 알아보았더니 이제 책은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책꽂이채로 넘겨주었습니다. 하이데거는 제 주전공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던 집이 낡아 이사를 해야 하는데 책이 문제입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든 두 사람이 사는 집이니 작은 집을 구해야 하는데 아직도 많은 이 책들과 책꽂이들은 어쩌나. 책꽂이가 안방, 사방을 가로 메우고 거기에 꽉 들어차 있는 책들로 장식된 서적을 보면서 감탄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미래 영화에서 복고적 로망으로만 등장할 뿐입니다. 그래도 옛 향수를 달래주기 때문에 멋있다는 생각에는 졌습니다. 이렇게 하이데거와 그의 책들이 회상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제자가 일반인들을 위한 하이데거 항독을 주선해 온 것입니다. 고맙게 수락했습니다. 제 가슴에 피가 다시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예전 하이데거를 처음 공부할 때로 돌아간 듯 싶었습니다. 귀국해서 처음 학생들을 가르칠 때의 벅찬 감동이 다시 밀려오는 듯했습니다.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원본을 꺼내 다시 넘겨보았습니다. 저의 젊었을 적의 고뇌와 열정이 손끝에 전해져 왔습니다. 제가 번역한 존재와 시간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꺼운 책을 제가 번역했구나. 저 스스로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하라면 아마 엄두도
못 낼 일입니다. 강의 시작하기로 된 한 달 전부터 강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들뜬 마음을 추스리며 어떻게 어렵기로 유명한 이 책을 철학도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이해시킬까 고민하였습니다. 우선 다시 처음부터 책을 읽으며 예전에 내가 이해하기에 어려웠던 구절들을 떠올리며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할 방법들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지도 고민해 보았습니다. 수강쌤, 수강하는 선생이라는 말을 수강쌤이라는 말로 만들었습니다. 수강쌤들이 일정 부분을 돌아가며 맡아서 발표하는 식으로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발표자를 미리 정해 미리 공부하고 와서 텍스트를 읽으며 자기가 이해한 대로 설명하도록 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프로토콜 작성도 한 사람 정해서 그 시간에 발표되고 토론되고 강의된 내용을 자신의 시각으로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정리된 프로토콜을 다음 시간 시작에 발표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된 것을 환기시키며 새롭게 떠오르는 물음들을 제기하며 논의를 재개하는 시기였습니다. 강의 준비를 위해 다시 책을 열고 앞에서 소개한 그 구절을 읽었을 때 예전의 가슴 벅참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우리는 과연 오늘날 존재하는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현실, 가상현실, 잠재현실, 증강현실, 인공현실 등 온갖 현실들이 난무하고 있는 뉴미디어의 시대, 존재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가 그 의미들을 이해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대충 대개 알고 있으니까 그냥 다 아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자고 할 것입니다. 모른다고 해서 당혹감을 가질 사람은 없습니다. 너도 쓰고 저 사람도 쓰니까 나도 쓰면 된다. 아무도 그 의미를 당황하거나 당혹스러워하지 않습니다. 1927년 하이데거가 제기한 그 물음, 2500년 전 플라톤이 제기했던 그 물음, 그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존재하는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저 대충 알며 산다고 해서 일상의 삶이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니니까 첨단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현실이 다양해지고 차원이 넓어져서 내 경험도 그만큼 확장된 것 아닌가. 인간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열어줄 테니 오히려 반겨야 할 것 아닌가. 당혹스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몇몇 미래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는 사실을 외면할 수만은 없습니다. 2018년 3월 그 당시 타계한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의 경고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인류가 과연 새천년을 맞이할 수 있는지, 새로운 세기라도 온전하게 맞이할 수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호킹은 경고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기를 대비해야 한다며 들떠 있는데 그것이 현종 인류의 종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로봇이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새롭고 멋진 신세계에는 호모 사피엔스가 아닌 새로운 사이버 인간, AI 인간이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심각하게 존재의 의미에 대해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그것은 현실과 직결되고 세계와 뗄 수 없고 인간과 밀착되고 신 하나님의 존재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존재의 빛, 존재의 눈깔은 모든 관점을 관장합니다. 신관, 세계관, 인간관, 가치관, 예술관 등 모든 관점이 존재의 의미에 따라 바뀝니다. 존재의 지평이 달라짐으로 해서 우리의 사유, 인식, 경험, 행동 방식, 삶의 태도 등이 다 변합니다. 이제라도 심각하게 존재의 의미에 대해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하이데거를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존재의 의미에 대해 물음을 제기하면서 시간을 모든 객의 존재의 이해 일반에 가능한 지평으로
해석하는 것이 존재와 시간의 잠정적인 목표라고 하이데거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지 등이 시작부터 제대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론격의 해설이 필요하다면서 존재와 시간의 서론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것을 간략하게 PPT를 보면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이라는 낱말로 본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답을 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우선 무엇보다도 다시금 이 물음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일깨워야 할 필요가 있다. 존재와 시간 어도를 장식하는 이 말, 이것은 2055년 전 플라톤이 제기했던 그 물음입니다. 1927년 하이데거가 제기한 그 물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존재하는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로봇 등 우리 사회는 새로운 사이버 인간의 도래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날 정말 심각하게 존재의 의미에 대해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그것은 현실, 세계, 인간, 신, 하느님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존재의 지평이 달라짐으로 해서 우리의 사유, 인식, 경험, 행동 방식, 삶의 태도 등이 다 변합니다. 이제라도 심각하게 존재의 의미에 대해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하이데거를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존재의 의미에 대해 물음을 제기하면서 시간을 모든 개개 존재 이해 일반에 가능한 지평으로 해석하는 것이 존재와 시간의 잠정적인 목표입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지 등이 시작부터 제대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론격의 해석이 필요하다면서 존재와 시간의 서론이 펼쳐집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의 필요성 또는 필연성입니다. 그러면 텍스트를 또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존재자와 존재는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존재론적인 차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존재는 존재자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존재자의 존재를 이루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존재자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존재는 본질이라는 의미로서 이해가 되는데, 이를테면 플라톤의 이데와 같은 것이 또 하나의 존재자이지만 참된 존재자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세 에네르기아, 근대에서의 주체, 사유, 절대정신과 같이 지금까지는 존재로서 끊임없이 존재자만을 상정해 왔습니다. 여기서 하이데거는 눈앞에 있는 어떤 존재자로서 존재를 설명하려 했던 것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존재자의 존재를 또 하나의 다른 존재자로 설명하려 하는데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이데거가 강조하려는 것은 존재자에서부터 존재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 즉 우리의 시야를 존재자에서 존재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와 시간에서 다루고 있는 커다란 과업이며, 이러한 존재자에서 존재로 넘어감이 곧 초월인 것입니다. 존재자로서의 존재자를 규정하는 것은 존재이고, 우리는 존재자를 규정하는 존재의 영역에 들어서기 위하여 존재자를 초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유가 존재자에서부터 존재로 넘어감을 수행하는 영역, 다시 말해 존재를 존재로 규정하기 위한 초월적 지평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것은 존재에 대하여 다양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존재의 다양성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근거의 존재 방식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재에 대하여 다양하게 말할 수 있음에 대한 물음에 앞서서 다른 하나의 물음이 제기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존재 자체의 의미에 대한 물음입니다. 여기서 하이데거는 말하기를 이것이 만약 전통 형이상학의 이론이라면 존재 이론은 존재의 모든 가능한 의미에 대한 근거로서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제기해야 하고 이것은 기초 존재론적으로 고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에 대하여 다양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존재의 의미가 나름대로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존재에 대하여 다양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의 의미에 대한 물음에 앞서서 어떻게 존재가 다양하게 말해줄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을 제기해야 하고 이 물음이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의 기초존재론에서 주대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이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의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 존재와 존재자는 존재론적으로 다르다. 한마디로 존재는 존재자가 아니다. 이것이 존재론적 차이죠. 한 존재자의 존재를 이루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존재자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이데거의 가장 근본적인 주장입니다. 근데 보통 여기서 존재자의 존재라고 했을 때 이 존재를 본질이라는 의미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경우 이것은 이데아가 됩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존재자인 것처럼 설명이 되는 것이죠. 참된 존재자의 본질인 것처럼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이것이 에네르기아가 되는 것이죠. 근대에서는 이것이 주체가 되고 사유가 되고 절대정신 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존재로서 끊임없이 존재자만을 상정하면서 설명되어 왔던 것입니다. 하이데거가 지적하는 문제는 바로 이 지평, 존재를 또 하나의 다른 존재자로 설명하려 한 것, 이것을 근본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이것을 이제 이것 자체를 문제로 삼고서 새롭게 연구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기초 존재론의 주제입니다.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하는 작업은 우리의 시선을 존재자에서 존재로 옮기는 것이며 이러한 존재자에서 존재로 넘어감이 하이데거는 초월이라고 말합니다. 존재자로서의 존재자를 규정하는 것은 존재자로서의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존재자를 규정하는 존재의 영역에 들어서기 위해서 존재자를 초월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유가 존재자에서부터 존재로 넘어가기 위해 즉 존재를 존재로 규정하기 위한 초월적 지평 자체가 이제 문제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텍스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론,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의 설명. 서론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모든 위대한 사상서에서는 서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 그 책의 획기적인 새로운 의도, 기획, 새로운 과제, 대상, 그리고 새로운 방법론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이론, 새로운 학문을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겔의 정신현상학에서도 서론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존재와 시간에서도 바로 이 서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이데거는 그가 새롭게 열어 보이는 존재론이 무엇을 기획하고 있는지, 그 존재론의 주제, 대상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접근해가며 탐구하는지 등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1장이 뭐냐? 제1장은 존재의 물음의 필연성, 구조, 그리고 우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이데거는 왜 오늘날 존재 물음을 던져야 하는가 하는 그 필연성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그는 필연성이라는 강력한 낱말을 사용합니다. 필연성은 독일어로 노트벤디카이트입니다. 위기에 대응함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존재의 물음을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사유에 재미로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의 시대가 그 물음을 던지도록 우리를 강요하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 요청을 여기서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존재와 시간의 서론은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의 개진, 설명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으며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설명은 물음의 필연성, 구조 그리고 우위이고, 두 번째 설명은 물음에서의 두 가지 과제, 연구의 방법과 그 개요가 그것입니다. 존재와 시간의 서론 제1절에서 하이데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의 물음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숨가쁘게 몰아대며 연구를 하도록 만들었지만 그 후로는 불행히도 실제 탐구의 주제가 되는 물음으로서는 침묵 속에 빠져버리고 만다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 물음 자체를 제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 물음의 불필요성을 공적으로 선언하고 있다고 하이데거는 지적합니다. 하이데거는 이를 철학적인 독단, 철학적인 교조주의라고 이름합니다. 이런 철학적인 독단, 철학적 교조주의는 존재의 해석에 대한 그리스적인 단초에서 형성되었으며, 이 철학적 독단은 가르치기를 존재는 가장 보편적이며 가장 내용이 텅빈, 그러기 때문에 정의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자명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이데거는 제2절에서는 존재 물음의 형식적인 구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의 의미에 대하여 물음을 제기할 때 어디에서 출발해야 할지를 물으면서 우리는 언제나 이미 평균적으로 모호한 존재의 이해 속에 머물러 있으므로 존재의 물음을 통해서 이 모호한 존재의 이해를 개념으로 끌고 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에 대한 질문에서 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무엇인가? 이것은 너무나 자명하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듯하지만 막상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말을 빌린다면 철학의 문제는 바로 이것,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듯하나 실제는 모르고 있는 바로 그것이 문제임을 의미합니다. 하이데거도 이와 비슷하게 우리는 언제나 이미 존재 이해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존재에 대하여 자명하게 알고 있는 듯이 생각하고 있지만 막상 존재의 의미에 대하여 날카롭게 질문을 받게 되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존재에 대한 물음은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음은 형이상학적인 사유가 시작된 이래 사유되지 않는 것으로 계속 남아있다고 하이데거는 지적합니다. 이제 이 물음이 형이상학적 사유의 근거로서 새롭게 제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사실적으로 언제나 이미 이해하고 따르고 있는 그 존재를 개념으로 이끌고 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인간은 존재의 물음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이데거는 존재의 물음을 세 가지로 구분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물음에서 물어지고 있는 것, 다스 게프락테, 물어지고 있는 것은 존재자를 존재자로서 규정하고 있는 존재자의 존재입니다. 둘째, 물음이 걸려있는 것, 다스 베프락테, 물음이 걸려있는 것은 물음의 직접적 대상으로서 현존주의는 현존제라는 존재자입니다. 셋째, 물음이 껴하고 있는 것, 다스 에어프락테, 물음이 껴하고 있는 것은 존재의 물음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서 존재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이데거는 물음의 구조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 그것을 새롭게 틀지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의 물음은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던져지고 있다고는 하이데거는 풀이합니다. 물음을 던질 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물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음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물음의 변증법적 관계에서 하이데거의 궁극적인 물음은 존재자의 존재에서 존재의 의미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음이 직접 향해 있는 물음의 대상은 현존재, 인간 현존재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이데거가 지금 존재와 시간에서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독특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물음에 대해서 물음을 던진 것입니다. 여태까지 어느 철학자도 이러한 물음에 대한 물음을 던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음의 구조를 현상학적으로 풀이해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이데거가 3가지로 만들어낸 거, 그 다음에 물음의 변증법적 절차라고 말한 거, 이것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하이데거만의 독특한 지적이고 그것에 따른 연구입니다. 그래서 20세기 들어서서 이제 물음에 대한 물음을 던지면서 물음에 대한 학문이 등장할 정도입니다. 거기에는 하이데거가 길을 터놓은 하이데거의 천재적인 발상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를 먼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존재자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지 이 물음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음에 앞서서 필요한 다른 물음은 존재 자체의 의미에 대한 물음이라고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전통 형이상학에서 존재의 이론은 존재의 모든 가능한 의미에 대한 근거로서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제기해야 하고, 이것을 이제 하이데거는 기초존재론적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에 대하여 다양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존재의 의미가 나름대로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이데거는 지적합니다. 존재에 대하여 다양하게 말해져 있는 것의 의미에 대한 물음에 앞서서 어떻게 존재가 다양하게 말해질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을 제기해야 하고, 이 물음이 존재에 대한 물음이 된다고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물음이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지평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오늘날 존재 물음을 던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존재와 시간의 서론의 제목입니다.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의 설명, 그리고 1장은 존재의 물음의 필연성, 구조, 그리고 우위. 이렇게 물음 자체의 구조를 하이데거는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죠. 2장에서는 설명, 물음에서의 2가지의 과제, 연구의 방법과 그 개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1절에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의 물음을 연구했지만 실제 탐구의 주제가 되는 물음에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물음이 불필요하다고 선언하였다라고 하는 이 철학사적인 언급을 해나갑니다. 하이데거는 이를 철학적인 독단, 철학적인 교조주의라고 이름합니다. 이 철학적인 독단은 가르치기를 존재는 가장 보편적이며 가장 내용이 텅 빈, 그렇기 때문에 정의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자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하이데거는 이 고대 그리스 시대의 존재 물음이 가지고 있는 위상을 펼쳐 보입니다. 2절에서는 존재의 물음의 형식적 구조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이 하이데거가 참 대단한 것입니다. 물음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넘어와야지 우리가 존재의 물음에 대해서 제대로 던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요. 존재의 의미에 대하여 물음의 출발점은 어디일지를 묻고
우리는 언제나 이미 평균적으로 모호한 존재 이해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한 개념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하이데거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이해를 들어보시오.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에 대한 질문에서와 같이 시간이 무엇인가는 너무 장하기 때문에 누구나 알고 있는 듯하지만 막상 이 물음에 대해 대답을 하려고 하면은 대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존재에 대하여 자명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막상 존재의 의미에 대해 날카롭게 질문을 받게 되면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맙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미 존재의 이해 속에서 머물러 있는 듯 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재에 대한 물음은 반복되어야 하고 우리 인간은 존재의 물음을 제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서두에서 펼치는 주장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존재 물음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펼쳐 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이데거를 통해서 구조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 존재의 시간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 이후에 구조주의가 새로운 철학의 흐름으로 펼쳐지고 있지요. 그 물음의 구조를 보고 있는 거죠. 물음에는 물어지고 있는 것이 있다. 다스 게프락테. 이 물어지고 있는 것은 존재자를 존재자로서 규정하고 있는 존재자의 존재. 이것이 물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음이 걸려 있는 것이 있다. 다스 베프락테. 물음이 걸려 있는 것은 물음의 직접적 대상으로서의 현존재라고 하는 존재자라고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물음이 직접 걸리는 것은 바로 현존재라고 하는 인간의 현존재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물음이 꾀하고 있는 것, 다스 에어프락테. 이것은 존재의 물음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서의 존재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이데거는 프라겐이라고 하는 독일어 말에 거기서 나오는 말을 또 이 세 가지로 세분화시키는 겁니다. 게프락테, 베프락테, 에어프락테. 그렇기 때문에 하이데거의 독일어 가지고 하는 말놀이, 이 말놀이는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독일어가 쓰이는 일상 용어적인 그 배경을 모르고서는 하이데거의 이 철학 작품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행스럽게도 독일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상 용어로 독일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독일 일상 용어로 일상 용어의 개념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배운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귀국했을 때 보니까 벌써 존재와 시간이 너댓 개가 이미 번역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니까 전부 일본어 중역입니다. 일본어판을 갖다가 일본에서 쓰고 있는 그 개념을 고스란히 갖다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해를 하지 않고 쓴 겁니다. 일본 사람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리고 일본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자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한자로 표기가 된 그것이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죠. 그 한자로 표기된 것을 일본 말로 어떻게 읽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일본어의 일상 용어인 것이죠. 그래서 이 독일어의 일상 언어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이데거의 궁극적인 물음은 존재자의 존재에서 존재의 의미를 묻는 것입니다. 물음이 직접 항해져 있는 물음의 대상은 그런데 현존재의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존재와 시간이 1927년에 발간돼서 일반인들에게 책으로 선보였죠. 바로 2027년에는 존재와 시간 출간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100주년에 맞춰서 새로운 개정판을 완전히 새롭게 읽어보면서 새롭게 냈습니다. 이것이 존재와 시간 개정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개정판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데거는 이 존재의 물음을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후기에 가서도 계속 존재의 물음을 던지고 있는데 후기에 가서 조그만 책자 낸 것이 주어 자인수 프라게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존재를 둘러싼 거인들의 싸움이라고 하는 그것이 끊임없이 하이데거의 존재의 시간에서 나오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 시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즐겨 쓰던 용어입니다. AI한테 존재를 둘러싼 거인들의 싸움을 얘기를 했더니 그 AI는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냈습니다. 거기에 being이라는 글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죠. 하이데거는 물음의 구조를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물음의 구조에 대해서 논의를 한 사람은 아마 하이데거가 처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이클 알파노라고 하는 사람은 그거를 작품으로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질문하는 마음입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존재 물음의 필연성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먼저 텍스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존재 물음의 필연성. 헤겔의 절대 관념론 이후 형이상학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실증주의가 학계 논의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철학은 자구책을 찾아 나서면서 철학의 고유한 주제와 대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과학의 선발대 내지는 후발대로 만족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분위기를 반영하기라도 하듯이 철학은 곧 언어 분석이라는 흐름이 전면에 부각됩니다. 이것이 언어학적 전해, 언어학적 전환이라고 명명되고 그것은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해에 못지않은 철학사적 혁명임을 부각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철학이 사태에 대한 논의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태에 대한 이해와 연구에서 과학이 유일하게 진리의 칼자를 쥐고 있지 않음을 입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0세기 말경이 되어서는 이제 오히려 실제론적 전환을 얘기할 정도로 과거 형이상학적 주제라고 하여 배척받던 테마들이 형이상학적 논의의 주류대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듯 형이상학의 부활을 이야기하며 그것이 마치 우리 시대의 공인양 자랑하고는 있지만 존재에 대한 물음은 여전히 망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 하이데거의 주장입니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존재를 둘러싼 거인들의 싸움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불이 붙고 그들로 하여금 숨가쁘게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며 탐구하도록 몰아붙였는데 그토록 중요한 제1철학의 물음이 이상하게도 그 후로 망각과 침묵 속에 가라앉고 말았다고 지적합니다. 그 이후 수많은 기라상 같은 형이상학자 내지는 존재론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고작 이 위대한 두 철학자가 일으켜 놓은 것을 요리 뜯어 고치고 저기 약간 색깔을 바꿔 칠해서 체계를 만들어 제시했을 뿐이지 이들이 짜놓은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사태에서부터 출발하여 현상에 기반해서 존재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다면 그 이후의 철학자들은 아무런 현상에 대한 탐구 없이 이들의 탐구 결과를 확장된 것으로 수용하며 그들의 이론을 탐구의 주제로 삼았을 뿐입니다. 존재의 물음을 망각 속으로 몰아댄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존재에 대한 특정한 해석, 즉 그리스적인 존재 물음에 기반을 둔 해석이 지배적인 흐름을 형성하고 그것이 독단적인 이론으로 자리를 굳히면서 다른 해석들을 용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존재 물음 자체를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존재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내용이 텅 빈 개념이라고 철학자들은 통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가장 보편적인 개념은 어떠한 개념 정의도 용납하지 않는데 이러한 분위기에 덧붙여서 개념 정의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들이 만연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개념을 일상생활과 학문적 탐구에서 항상 사용하고 있으며 그때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모두 다 이해하고 있으니 새삼스레 개념 정의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학적 시작에 위대한 두 철학자들을 놀라움과 동요 속으로 몰아넣었던 존재 물음은 가장 자명한 것이 되어버리며 이러한 자명한 것에 대해 물음을 던지는 사람은 방법적인 오류를 저지르는 것으로 문책당하기에 이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물음 자체가 불필요함을 내세우면서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는 것을 막는 선입견,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이데거는 지적합니다. 이 선입견들은 모두 그 뿌리를 고대 그리스 존재론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입견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그러한 선입견이 존재 물음 자체를 제기하는 것을 막기는커녕 자세히 들여다볼 때 오히려 존재 물음을 던질 것을 촉구하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 가지고 있는 혁명적인 문제제기입니다. 첫 번째 선입견, 존재는 가장 보편적인 개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다 라고 말했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존재자에 대한 이해는 사람이 존재자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속에 이미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존재의 보편성이 존재자를 분류하고 정리하는 유적 보편성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 동물은 감각을 갖고 있는 생물체, 생물은 생명 있는 물체, 물체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존재자 식으로 사물을 유와 종에 따라 개념적으로 분리 정리해 나갈 때 도달하는 최상의 단계를 지시하는 영역을 지시하는 것으로서 존재의 보편성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 사실은 철학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존재는 단적으로 이러한 모든 유적 형태의 보편성을 넘어서 있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가 함축하고 있는 이러한 초월적 보편의 단일성을 사태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최고의 유개념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는 구별지어서 유비의 단일성으로 생각했습니다. 즉 철수가 건강한 것, 혈색이 건강한 것, 논리가 건강한 것, 식품이 건강한 것 등등의 말에서 우리는 건강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여기서 사용된 표현이 똑같은 이리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타의적인 의미로 간주되어서도 안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성이라는 낱말이 성 캐슬도 의미하고 성 섹스도 의미하듯이 어떤 식으로는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유비적인 의미라고 철학에서는 설명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통용되는 다양한 의미의 존재를 묻고 있는 존재의 보편성도 이러한 유비적인 의미에서 통용되는 보편성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따라서 존재가 가장 보편적인 개념이다라고 말할 때 그렇기 때문에 존재라는 개념이 아주 명확한 개념이며 더 이상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자명한 개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보편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가 이제 문제로서 제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또한 다양한 존재자의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존재의 단일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선입견은 뭐냐면은 존재라는 개념은 정의될 수 없다라고는 선입견입니다. 사람들은 첫 번째 선입견인 존재 개념의 보편성에서부터 그 개념은 정의될 수 없다는 귀결을 끄집어냅니다. 이때 그들은
개념의 정의를 체근리와 종차에 의해 얻어지는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존재는 분명 자연 사물처럼 그렇게 정의되거나 개념 파악될 수 없습니다. 또한 존재는 거기에 온갖 존재자를 서술하는 식으로 서술될 수도 없습니다. 이렇듯 존재는 정의상 더 고차의 개념들에서부터 도출될 수도 없고 하위의 개념들에 의해 서술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부터 곧바로 존재가 아무 문제가 없는 자명한 것이라는 사실이 귀결되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귀결될 수 있는 것은 단지 존재는 존재자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뿐입니다. 존재가 정의 불가능하다고 해서 존재에 대한 물음을 던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절실하게 그 물음을 제기해야 한다고 하이데거는 지적합니다. 세 번째 선입견은 존재는 자명한 개념이다 라고 하는 선입견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적 삶의 방식 속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속에 명시적으로건 묵시적으로건 존재는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그 표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있다, 우리 집이 있다, 나는 학생이다, 겨울 날씨가 춥다 등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평균적인 이해 가능성이 올바른 이해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몰이해성을 입증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한 존재 이해는 자명하기는커녕 자세히 들여다볼 때 우리들의 그 모든 존재자에 대한 행동 관계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수수께끼 중에서도 가장 신비스러운 수수께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미 존재 이해 속에 살고 있는데도 그 존재 의미가 어둠 속에 쌓여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던질 것을 오히려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철학에서 자명성을 끌어들여서 철학적 논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는 철학의 본연의 인문을 저버리는 태도라고 하이데거는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자명한 것 그리고 이것만이 철학자들의 분명한 분석의 주제이고 주제여야 한다고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세 가지의 선입견에 대한 고찰로서 불명해진 사실은 존재에 대한 물음에는 대답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물음 자체가 어두움에 쌓여 있어 갈피를 못 잡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존재의 물음 자체에 대한 논의를 통해 그 물음의 구조를 명확하게 밝혀봐야 한다는 것이 하이데거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하이데거는 끊임없이 구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존재와 시간을 읽어보면 구조, 구성틀이라고 하는 개념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하이데거의 제자 롬바크라는 제자는 구조주의라고 하는 책을 써서 구조주의라는 이 철학의 흐름을 나름대로 체계화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프랑스 철학으로 이어지면서 프랑스 철학에서는 이제 구조주의가 하나의 흐름으로 정착이 되고 있죠. 그래서 20세기를 논할 때 하이데거 없이는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번 하이데거를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린 이 텍스트를 간단하게 PPT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재의 물음의 망각과 선입견. 존재는 가장 보편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선입견.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는 가장 보편적인 개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이 보편성은 유적 보편성이 아닙니다. 유는 생물을 나눈 기준으로 인간은 동물에 속하고 동물은 생물에 속하는 등의 분류입니다. 인간, 동물, 생물, 물체 등으로 유적 분류를 하다 보면 그 종착지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자라고 하는 보편성을 띠게 된다는 것이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존재자를 포괄하는 하나의 개념으로서 존재자의 존재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존재는 유관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활동한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롯한 스콜라 철학자들은 존재의 보편성은 모두 유적 형태의 보편성을 넘어선다, 초월한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최상의 범주를 초월자라고 이름하기까지 했지요. 초월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어떤 영역을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넘어서는 영역에 따라 초월의 의미와 내용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넘어서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면 초월은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으로의 이행이 됩니다. 플라톤의 이데아, 그리스도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숨은 신, 칸트가 말하는 물 자체, 이런 것들이 초월자이고, 중세 스콜라 철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자, 운음, 진, verum, 선, 본음, 이것들을 초월 개념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반면 하이데거는 다른 의미로 초월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이데거에서는 초월이 실존론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현 존재로서의 실존이 존재자를 넘어 존재의 빛, 존재의 여로 밝혀져 있음 안에 들어서는 것, 그것을 초월이라고 부르랍니다. 존재자를 넘어서 존재의 장 안으로 들어서는 존재의 양식, 그것을 하이데거는 초월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가 함축하고 있는 이러한 초월적 보편의 단일성을 유비의 단일성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다라고 하는 말, 이것은 사람이 혈색이, 논리가, 음식이 건강하다 등 사용되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의미가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사용되는 모든 상황에서 아주 똑같은 이리적인 의미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다의적인 의미로 간주되어서는 합니다. 그들의 의미는 조금씩 다르다 하더라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바로 유비적인 의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유비적 의미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에 통용되는 다양한 의미의 존재를 묻고 존재의 보편성을 말하며 설명했던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론을 개척했지만 다양한 의미의 존재를 묻고 있는 존재의 보편성도 이러한 유비적인 의미에서 통용되는 보편성으로 이해한다는 것에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깊이 있는 존재의 의미를 파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중세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존재론의 바탕에서 다양하게 존재에 대한 논의를 펼쳤지만 근본적으로 명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대에서 헤겔이 존재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기는 했지만 존재를 무규정적인 직접적인 것으로 규정했을 뿐더러 더 이상 명확하게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존재는 말로만 명확할 뿐 실제로는 가장 어두운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의 무숨을 다시 제기해야 한다고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이데거는 서양 형이상학 전체를 다시 한번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2000년의 서양 형이상학이 그 문제를 보지 않고 그냥 장명한 것으로 넘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무서운 선입견이 존재는 정의될 수 없다라고 하는 선입견입니다. 사람들은 첫 번째 선입견인 존재 개념의 보편성에서부터 그 개념은 정의될 수 없다는 기결을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존재에는 어떤 다른 본성이 더 덧붙여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존재는 상위 개념들로도 하위 개념들로도 도출되거나 서술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재는 슬픔을 설명하기 위해 감정에 대해 얘기하기나 곤충을 설명하기 위해 장수 풍뎅이나 사슴벌레를 보여주는 것 같은 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는 온갖 존재제를 서술하는 식으로도 규정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존재는 정의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존재가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규결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규결되는 것은 오히려 존재는 존재자가 아니기 때문에 존재자에 대한 분류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끊임없이 존재론적인 차이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존재는
존재자와 같은 그런 어떤 것이 아니다. 이것이 하이데크가 주장하는 존재론적인 차이입니다. 결국 존재는 존재자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이 확실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존재가 정의 불가능하다고 해서 존재에 대한 물음을 던지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존재는 장명한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선입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자신도 모르게 언제나 존재를 이해하고 있고 존재 이해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있다, 나는 학생이다, 나는 기쁘다 등등 여기에는 전부 존재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 속에서 드러나지 않게 심지어는 자신도 모르게 이미 존재를 이해하면서 존재하는 모든 것과 나 자신과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드러나지 않는 일상적 존재 이해를 평균적인 이해 가능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뒤에 가서는 존재론 이전의 존재 이해라는 명칭을 부여받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평균적인 이해 가능성은 단지 모호한 존재 이해, 몰 이해성, 피상적인 이해를 지시할 뿐입니다. 그것이 존재론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이미 하나의 존재 이해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존재의 의미가 어둠 속에 쌓여 있는 것이죠. 철학적인 태도, 자세는 불분명한 개념을 명확한 개념으로 만들고 자명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의심을 갖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다시 제기해야 할 근본적인 필연성을 잊지 않은 셈이 되는 겁니다. 세 가지 선입견들에 대한 논의에서 하이데거가 끄집어내는 결론은 이와 같습니다. 존재에 대한 물음에는 대답만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 물음 자체가 어둡고 갈피를 못 찾고 있다라고요. 따라서 존재 물음은 다시 제기한다는 말은 우선 일단 물음 제기 자체를 충분하게 정리 작업해내는 것을 뜻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제 하이데거는 존재 물음 자체를 구조적으로 살피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있음에 대한 물음을 다시 한번 던져야 되는데, 여기 Eternal Sunshine of the Spotless Mind라고 하는 여기에도 끊임없이 불편한 현실은 잊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마 이제 기계적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망각 속으로 모든 것을 밀어 넣으면서 존재론이 필요 없다라고 지금까지 이어온 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망각 속으로 밀어 넣었던 이런 존재 물음을 오늘날 다시 던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다시 읽어야 할 필요성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독일 잡지의 표지인데 Der Himmel ist leer라고 하는 거, 하늘은 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종래의 신관까지도 이제 새롭게 제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비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새롭게 다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존재와 무에 대해서 우리는 새롭게 물음을 던지고 연구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사명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텅 빈 속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렇게 이러한 작품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그냥 전수된 당연함 속에서 산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런 텅 빈 속, 알맹이 없는 텅 빈 속을 안고 사는 셈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직시하면서 존재의 물음을 던져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다른 편 이제 팩트 체크라고 하는 말이 등장했듯이 예, 팩트라고 하는 거, 존재라고 하는 거, 그 의미를 다양하게 활용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야말로 온갖 다양한 현실, 그 현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도 또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AI의 유적 분류를 보면은 거기는 이렇게 휴먼, 애니멀, 리빙, 오브젝트, 그 다음에 비잉 하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존재의 의미가 뭔지 이것을 우리는 오늘날 다시 한번 물음을 던져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그것을 이제 밝힘의 장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야말로 존재의 빛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 존재의 빛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고 어떤 식으로 밝아지는지 그 의미를 우리는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재의 눈깔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론에 논의해야 할 필연성을 지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 따라 읽기라고 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텍스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텍스트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여태까지 한 이야기를 보충 설명하는 겁니다. 제1절, 존재에 대한 물음을 분명히 다시 제기할 필요성. 오늘날 존재의 물음은 망각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현실을 강조하고 실증을 신조로 삼고 산 경험인 체험에 매달리고 실제의 사건에 목숨을 거는 실제, 팩트의 시대임을 자처하면서도 그 실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음을 던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뉴 미디어가 여는 첨단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 현대인들은 존재의 의미와 같은 진부한 물음을 던질 필요가 없는 것으로 치부합니다. 알든 모르든 세상은 돌아가고 사건은 일어나니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런 세상에서 사건에 잘 대처하며 정보와 기술과 부를 잘 챙기기만 하면 된다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던졌고 변화된 형태로서이긴 하지만 헤겔도 던졌고 그리고 한 세기 전에 하이데거 자신도 던졌는데 왜 아직도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지 오늘날 저는 다시 한번 이 물음을 던집니다. 하이데거의 철학적 물음들은 존재론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실존 철학, 현상학, 해석학, 철학적 인간학 등의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데거 철학의 연 구조주의, 해체주의, 사건학 등도 존재와 시간에서 특정한 부분만을 발췌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하이데거는 누차 자신은 존재에 대한 물음, 그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그의 이러한 주장들을 외면했습니다. 하이데거 자신의 말을 빌린다면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지 존재론적인 것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여기 서론에서 나오는 그의 설명과 부합되는 듯합니다. 우리는 전승되어 온 존재의 지평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보는 시각은 이미 전수된 해석되어 있음에 의해 각인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이것이 그리스 존재론의 토대 위에서 형성된 독단적인 경향에 기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존재의 물음이 불필요하기에 던질 필요가 없다고 공표하고 다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독단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것입니다. 존재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내용 없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새로운 개념정의 시도도 막아버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 개념을 항상 사용하고 있고 그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것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시간 낭비일 테고 그럼에도 그것을 시도하는 사람은 방법적인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게 됐거는 보통 사람들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입견들이 존재에 대한 물음이 필요 없다고 하는 끊임없이 거듭 강조되는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입견들이 고대 존재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세 가지로 지적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복된 물음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존재를 둘러싼 거인들의 싸움, 제가 이제 존재의 눈깔이라고 표현한 이 부분을 텍스트를 읽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있는 것, 존재자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러한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있는 것과 없는 것, 소위 존재와 무의 구별 기준은 무엇일까요?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지구상의 다양한 민족과 종족들을 두루 살펴볼 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르는 구분이 다 같은 것도 자명한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 있는 것을 없는 것에서부터 구별해내는 존재의 눈, 있음을 식별해내는 식별의 눈과 같은 것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눈은 가장 중요한 눈으로서 그 눈이 열려야 우리는 비로소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있는 것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있는 것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알아보게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있음이고 그것이 바로 존재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존재의 눈은 시대에 따라 다르고 민족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개개인으로서의 인간은 그 존재의 눈을 안경 갈아 끼우듯이 마음대로 갈아 끼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존재의 시각이 통용되는 세계 속에 태어나서 그 안에서 통용되는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현실을 이해하고 사물들을 다루며 남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는 다 나름대로 존재의 눈을 가지고 태어난 것인데 가지고 태어났기보다는 태어나서 존재의 눈에 습득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 한 마리가 방 안에 들어왔을 때 강아지가 보는 것과 우리들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강아지의 범에는 있음이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강아지에게 있는 것은 결국 강아지의 본능에 새겨져 있는 것, 즉 먹고 놀고 하는 것에만 관련된 것들입니다. 강아지에게도 책상에 있는 어떤 것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있음으로 갖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강아지의 눈과 우리들의 눈이 생물학적으로는 같은 구조를 가질지는 몰라도 강아지가 있는 세계와 우리가 있는 세계는 다르기 때문에 세계 속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물며 강아지에게는 언어가 없기 때문에 강아지에게 어떤 사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과 우리들에게 어떤 사물에 있음으로 보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강아지에게는 언어가 없기 때문에 세계도 없습니다. 강아지에게는 고작해야 환경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람이면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소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보편성, 합리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결같은 똑같은 눈이라는 보편성과 합리성적 측면이 아니라 30년 전과 지금의 우리가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를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생활 한복을 예를 듭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이 한복을 입는 것을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양 옷을 입고 지나가는 것을 이상하게 안 보아도 우리는 우리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라는 것은 주어진 것만을 바라보는 눈이 아닙니다. 그 눈은 이미 해석하는 눈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해석을 조작하는 시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각이 바로 존재의 시각인 것입니다. 존재, 그것은 최상의 것입니다. 그것 이상의 개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존재는 존재하는 것과 없는 것, 즉 존재와 무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무에 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라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존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존재다, 존재가 아니다, 혹은 참된 존재, 거짓된 존재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 식별의 눈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있기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의 식별의 눈을 100년 전, 200년 전에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에는 너무 우리의 눈만 고집하다가 서양과 일본에 의해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서구화하려 하면서 우리의 가치관마저도 내던져 버렸습니다. 지금 세계화, 지구화가 강조되고 있는 시대이지만 진정한 지구화의 의미는 다양한 나라들이 각기 자신들의 독특함을 찾아내는 것인데 정작 우리는 우리 것의 독특함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던져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음악과 그림, 철학에서도 우리의 것은 모두 서양화되고 말았는데 이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존재의 시각을 잃어버리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존재자 전체로의 침입사건이라고 설명합니다. 철학은 존재자 전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이데거의 말을 빌린다면 철학적 또는 형이상학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원초적 사건은 존재자 전체로의 침입사건입니다. 존재자 전체로의 침입사건이 곧 철학의 시작이자 형이상학의 시작입니다. 인류가 철학적인 존재가 되기 시작한 그 시점은 인간이 존재자 전체로 눈을 돌려 그 존재자 전체를 이해 가능하게 만들고 설명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시작한 그때입니다. 거기에 다양한 이름을 붙여서 물이니 불이니 흙이니 공기니 하고 이름했고 이데아니 최종근원이 제일 원인이니 하고 부르기도 했고 또 신이라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이름했건 그렇게 해서 인간은 존재하는 것 전체를 이해 가능함 속으로 끌어들여 그것을 자신의 사유 속에 묶어두려 했던 것입니다. 그 이름된 것이 아무리 신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명명된 것은 명명한 자의 사유에 종속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유태인의 신인 야훼는 자기에게는 이름이 없다고 하였으며 유태교에서는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금했습니다. 이름을 붙이면 어느 것이건 명명된 것은 명명자의 인간에 예속되기 마련입니다. 인류사, 아니 우주사에서 가장 큰 사건은 존재자 전체로의 침입사건이라는 형이사학적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뒤로 인류사와 우주사는 그 궤도를 달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철학적인 문제는 존재하는 것 전체를 담보로 놓고 벌리는 존재 해석을 둘러싼 거인들의 싸움입니다. 플라톤은 그것을 존재를 둘러싼 거인들의 싸움이라고 명명했고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새롭게 이 싸움에 불을 붙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재의 철학의 역사 자체가 결국 존재하는 것 전체를 해석의 틀 안에 넣어 장악하려고 벌리는 존재 해석을 둘러싼 거인들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보이지 않게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인이 아닌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들이 꾸려나가는 삶이 다르게 펼쳐집니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가히 없는 시간과 공간에 존재라는 큰 지붕, 돔을 씌워 나름의 세계를 구축합니다. 우리들 각자의 세계는 각자가 씌우고 있는 존재라는 돔에 의해서 천차만별로 구별됩니다. 존재의 돔이 전문 철학 용어로 지평, 호리존트입니다. 지평이라는 개념, 호리존트는 호리제인이라는 그리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을 수 있는 가장 큰 구획선, 이 호리제인은 경계를 긋다, 구획을 긋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을 수 있는 가장 큰 구획선은 존재와 무, 있음과 없음을 경계해지는 구획선입니다. 없음과 구별지어 있음으로 테두려쳐지는 영역 안에 들어오는 것이 곧 존재의 영역이며 인간은 그 안에 거주합니다.
인간 개개인은 다 나름의 세계를 갖고 있으며 그의 세계를 그의 세계이게끔 하는 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계관의 가장 밑바탕에는 그 사람이 알게 모르게 나름대로의 기준 아래 치고 있는 존재의 울타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사의 눈에는 머리만 보이고 구두 닦기의 눈에는 구두만 보인다고 합니다. 돈에 미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돈으로 보입니다. 인간 개개인은 다 나름의 세계를 갖고 있으며 그의 세계를 그의 세계이끔 하는 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 세계관의 가장 밑바탕에는 그 사람을 알게 모르게 나름대로의 기준 아래 치고 있는 존재의 울타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무용사의 눈에는 머리만 보이고 구두 닦기의 눈에는 구두만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에 미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돈으로 보는 겁니다. 존재를 보는 사람의 눈을 무엇으로 삼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 각자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 틀립니다. 성서에 나오는 토마스 사도처럼 어떤 사람이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에게 존재하는 것들이란 감각적인 경험에 주어지는 것들 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그 사람의 삶의 방식과 생활 태도는 예를 들어 예술과 종교의 차원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과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대에는 과학적으로 인정되는 차원만을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윤리, 도덕, 예술, 종교 등의 그 나름의 고유한 존재의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세상에는 자신의 존재의 지평 속에 종교, 윤리, 예술을 집어넣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각자가 긋는 존재의 지평에 따라서 삶의 형태는 달라집니다. 개개인에게 이렇게 각기 다른 삶을 살게 하고 있는 그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존재의 관 또는 존재의 이해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 나름대로의 존재의 관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 사회 또는 민족이 공유하고 있는 세계관 또는 존재관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민족마다 국가마다 고유한 존재의 시각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세계관은 미국인의 세계관 또는 독일인의 세계관과 다릅니다. 미국인의 세계관은 미국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것은 미국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존재의 시각으로 테두리쳐진 존재의 지평입니다. 그 지평 안에서 미국인들은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삶에도 불구하고 같은 세계관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일종의 그물망입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의 그물망입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 사건의 그물망입니다. 이 그물망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짜여져 있습니까? 그것은 언어로 짜여진 의미의 그물망입니다. 이것이 제가 제1강에 내리고 있는 결론입니다. 그럼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한 존재자 전체의 침입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보탬 설명하겠습니다. 존재를 둘러싼 거인들의 싸움. 그래서 그것을 저는 존재의 눈 깔이라고 합니다. 색깔, 빛깔이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그 깔입니다. 우리는 있는 것, 존재자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있는 것과 없는 것, 소위 존재와 무의 구별 기준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있는 것을 없는 것에서부터 구별해내는 존재의 눈, 있음을 식별해내는 식별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눈이 열려야 우리는 비로소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있는 것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알아보게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있음이고 그것이 바로 존재입니다. 그와 같은 존재의 눈은 시대에 따라 다르고 민족에 따라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복을 입은 사람을 바라보는 서양 사람들의 눈, 조선시대 사람의 눈은 오늘날 현대에 사는 한국인의 눈에 따라 반응과 생각이 다릅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은 주어진 것만을 보는 눈, 감각하는 눈에 그치지 않습니다. 눈은 해석하는 눈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해석을 조작하는 시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각이 바로 존재의 시각입니다. 존재는 존재하는 것과 없는 것, 즉 존재와 무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한 무라는 것도 있는 것에 들어가는 것이죠. 때문에 존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존재인 것, 존재가 아닌 것, 참된 존재, 거짓된 존재, 존재를 가늠할 수 있는 것, 이 기준, 이 식별의 눈, 이것이 가장 중요한 셈이 되는 것이죠. 철학은 바로 이 존재자 전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이데거의 말을 빌린다면 철학적 또는 형이상학적 사건에서 가장 원초적인 사건은 존재자 전체로의 침입 사건인 것입니다. 존재자 전체로의 침입 사건이 곧 철학의 시작이자 형이상학의 시작인 셈입니다. 인류가 철학적인 존재가 되기 시작한 그 시점은 인간이 존재자 전체로 눈을 돌려 그 존재자 전체를 이해 가능하게 만들고 설명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시작한 그때입니다. 이것은 물이다. 이것은 불이다. 이것은 나무가 아니고 이것은 돌이 아니고 등등 이 존재의 기준을 삼은 것, 존재의 틀을 삼은 것, 그것이 바로 존재자 전체로의 침입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름을 붙이는 것은 인간이 존재하는 것 전체를 이해 가능함 속으로 끌어들여 그것을 자신의 사회 속에 묶어두려 하는 것입니다. 일단 명명된 것은 명명한 자의 사유에 종속됩니다. 그래서 유태인의 신인 야훼는 자기에게는 이름이 없다고 했으며 유태교에서는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금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이데거가 형이상학적 사건의 시작이 존재자 전체로의 침입 사건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 이후로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존재하는 것 전체를 해석의 틀 안에 넣어 장악하려고 벌리는 존재 해석이 되었고, 이를 둘러싼 거인들의 싸움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시작되어야 했던 것이고 그 싸움은 지금도 계속 펼쳐지고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이 싸움에 새로운 불을 붙이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가히 없는 시간과 공간에 존재라는 큰 지붕을 씌워 나름의 세계를 구축합니다. 우리들 각자의 세계는 각자가 씌우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도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세계와 구별됩니다. 그 존재의 도움이 전문 철학 용어로 지평, 호리존트입니다. 인간이 그을 수 있는 가장 큰 구획선은 존재와 무, 있음과 없음을 경계해주는 그 구획선입니다. 없음과 구별지어 있음으로 테두리 쳐지는 영역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곧 존재의 영역이며 인간은 바로 그 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개개인은 다 나름의 세계를 갖고 있으며 그의 세계를 그의 세계이게끔 하는 관이 있습니다. 그러한 세계관의 가장 밑바탕에는 각각의 기준 아래 치고 있는 존재의 울타리가 놓여 있습니다. 존재를 보는 자신의 눈을 무엇으로 삼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 각자에게 나타나 보이는 것은 다 다릅니다. 현대에는 과학적으로 인정되는 처음만을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윤리, 도덕, 예술, 종교 등의 그 나름의 고유한 존재의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세상에는 자신의 존재의 지평 속에 종교, 윤리, 예술을 집어넣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듯 각자가 긋는 존재의 지평에 따라서 삶의 형태는 달라집니다. 개개인에게 이렇게 각기 다른 삶을 살게 하고 있는 그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존재관 또는 존재 이해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 나름대로의 존재관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 사회 또는 민족이 공유하고 있는 세계관 또는 존재관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민족마다, 국가마다 고유한 존재의 시각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세계관은 미국인의 세계관 또는 독일인의 세계관과는 다릅니다. 미국인의 세계관은 미국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것은 미국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존재의 시각으로 테두리 쳐진 존재의 지평입니다. 그 지평 안에서 미국인들은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삶에도 불구하고 같은 세계관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그 세계는 이제 다양한 존재의 시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의식이라고도 하지요. 근데 그 무의식을 조종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또 보이지 않는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존재의 눈깔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는데, 모아의 석상, 거기서도 모아의 상, 그것을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그 눈은 곧 존재의 눈으로 저한테는 보였습니다. 예, 시각의 한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각의 한계, 그 시각의 한계, 그러니까 고양이가 보는 거하고 우리가 보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이 단순히 감각적인 눈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은 그야말로 언어로 직조된 의미의 그물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 명명의 순간을 이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름 지은 거를 신고하는 거, 그것이 현대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 시초이다라고 해서 그건 나한테 소유권이 있다라고 해야지 그 소유권 갖고 투쟁이 벌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하죠. 미국의 TV쇼 Hole in the Wall 이라고 하는데, 과연 여기서 홀과 월, 그 차이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거, 그것은 이 텅빔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붙이면서 살고 있는지, 그 인간이 던지고 있는 의미 부여의 차원,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이제 존재와 시간의 의미를 여러분들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번 존재의 의미를 물어봅니다. 인공지능의 시대에 모든 것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기획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존재의 의미를 물어봐야 됩니다. 인공지능, 우리는 어떻게 그 인공지능과 더불어 존재의 지평을 꾸려나가야 할지.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